나는 몰랐다. 73의 나이에 이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릴 수 있다는 걸. 그저 스마트폰에 띄운 조그마한 사진 하나 때문이었다. 주름진 손으로 터치한 시니어 동반자 앱. 그곳에 내가 평생을 지워버리려 했던 얼굴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조용히 떨어졌다. 나는 찬물처럼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조용한 하루였다. 아니, 조용하다 못해 텅 빈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인연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낯설지 않은 이름과 한 장의 프로필 사진.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미소도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틀림없었다. 그녀였다. 60이 넘은 나이에 앱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자체로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들과 딸은 그런 나를 보고 요즘 아버지도 트렌디하시네요라며 농담을 했고 나는 그저 웃고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사람을 잊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잔인했던 이름. 그녀의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했다. 닫아두었다고 믿었던 기억들,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노래, 예전에 그녀가 좋아했던 곡이었다.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금이라도 취소를 누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대화 시작 버튼을 눌렀다. 나는 부천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은 삐걱거린다. 이곳에서 홀로 산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과 편의점 간판 불빛이 보이지만 내 방 안은 늘 똑같다. 조용하고 느리고 가끔은 숨소리조차 큰 소리처럼 들리는 곳. 방 한가운데엔 오래된 탁자가 있고 그 위엔 나무로 된 찻잔 2개. 하나는 나 하나는 이젠 더 이상 마주 앉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 그 자리는 언젠가부터 비워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책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그 안에 꽂힌 건 오래된 여행 책자,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써준 엽서 한 장.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나중에 다시 함께 가야 하니까요. 엽서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도 희미해졌지만 그 문장은 아직도 내 가슴을 쿡 찌른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 라면을 끓여 먹고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돌며 걷는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때때로 벤치에 앉아 노부부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걸 본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눈이 시큰해진다. 나는 왜 그 자리를 놓쳤을까? 왜 그 시절 더 단단히 잡지 못했을까? 오후가 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창밖을 본다. 가끔은 커피를 내리고 가끔은 그냥 뜨거운 물만 마신다. 맛은 없다. 하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이 혼자라는 감각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왜 아직도 혼자세요? 나는 늘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하지만 그건 반쯤은 거짓말이다. 진짜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다시 작은 화면 속에 나타났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 전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입꼬리의 방향, 그녀가 늘 쓰던 말투,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찬바람 부는 날의 스웨터 색깔까지도. 시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지워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덮어두는 것일 뿐일까? 핸드폰은 조용했고 화면에는 아직도 그녀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살짝 눌러보았다. 확대된 그녀의 얼굴 속에서 나는 예전 그 소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뛴다. 그 나이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선명하게 돌아올 줄이야. 그날 밤 나는 그동안 닫아놓았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내 안엔 오랜만에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문을 연 그 밤 바람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다. 바람에는 묘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 누군가 방금 구운 호떡의 달콤한 설탕향,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나는 겨울 초입 특유의 한약 냄새. 나는 순간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와 처음 손을 잡았던 날, 광장시장 한복판 호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툴게 웃던 우리. 기름이 흘러 종이를 적셨고 그녀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요라며 내 손에 호떡을 쥐어주었다. 그때 그 손끝의 온기 지금도 기억난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손은 나를 믿게 만들었고 또 그만큼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광장시장은 나에겐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시간의 틈새였다. 가끔 시장 앞을 지날 때면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려보게 되고 귓게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가 맴돌았다. 오뎅 하나, 떡볶이 하나 더요. 여기 따뜻한 식혜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트로트, 그녀가 좋아했던 곡. 그 멜로디가 들리면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웃고 있는 그녀가 나타났다. 내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걸려 있다. 아날로그 바늘이 느릿하게 움직이는 그 시계는 결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계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마치 내 기억이 계속해서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열쇠고리 하나, 그녀와 맞춘 커플 열쇠고리.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그녀에게. 나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작은 쇠붙이 하나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 없는 맛 속에서조차 그녀의 말투가 들리는 듯했다. 식은 차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천천히 마음으로 마셔야죠.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정말로 그녀가 예전 그 사람이 맞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그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순간 라디오에서 다시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다시 만나게 될까? 그 시절의 서울은 지금과 달랐다. 지하철이 없었고 버스는 늘 10,000원이었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녀는 광장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를 도와 비빔밥을 팔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본 날도 나는 과제를 위해 시장의 구조를 스케치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비빔밥 위에 놓인 고명보다 그녀의 손동작이 더 인상적이었다. 능숙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본 순간 나는 어쩐지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나는 또 그 시장을 찾았다.
카메라를 든 척, 스케치북을 펼친 척, 그러나 눈은 늘 그녀를 쫓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매주 오시네요. 시장에 특별한 정이라도 붙으셨어요.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서요. 그녀는 빙긋 웃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은 서비스로 시켜드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퇴근 후에 시장 뒷골목 작은 찻집에서 만났고 겨울엔 동묘 앞에서 붕어빵을 나누어 먹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한강변까지가 둑길을 따라 걷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많이 웃지도 않았고 감정 표현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와 있을 때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걸. 그해 봄 우리는 같이 남산에 올랐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단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보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매년 이 길을 같이 걸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놓지도 않았다. 그 여름엔 비가 많았다. 우리는 우산 하나로 시장 골목을 걸었고 비 오는 날이면 광장시장 뒷문에 있는 오래된 골목에 숨어 기름 냄새 나는 빈대떡을 먹으며 몸을 녹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병원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더 안쓰러웠고 더 지켜주고 싶었다. 그해 겨울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대단한 반지도 근사한 레스토랑도 없었다. 단지 기차역에서 그녀에게 조용히 티켓 2장을 건넸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더라도 이 열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해요. 우리의 첫 부부 여행으로. 그녀는 티켓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믿었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넉넉하진 않더라도 따뜻할 거라고. 나는 그녀와 함께 쓸 앞날을 꿈꾸며 작은 원룸을 계약했고 결혼 날짜를 잡았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모든 게 완벽했다. 적어도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혼을 앞둔 어느 밤 우리는 한강 둔치에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별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유난히 선명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멀리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바람이 차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손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건넸다. 이거 사실 몇 달 전부터 썼어요. 당신에게 주려고. 나는 노트를 열었다. 거기엔 그녀의 글씨로 써내려간 우리의 추억들이 있었다. 첫 비빔밥 데이트, 첫 손잡기, 첫 영화관. 심지어 내가 한 어설픈 농담까지도 꼼꼼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혹시 내가 당신 옆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 해도 이 기억들만은 지켜줬으면 해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에 나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다. 그날 밤 우리는 두 손을 잡고 강가를 따라 오래도록 걸었다. 그리고 어느 커다란 돌에 서툰 글씨로 서로의 이니셜을 새겼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우리 아이와 함께 와서 보여줘요. 여기서 엄마 아빠가 사랑했단다. 그렇게 말해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 장면, 그 목소리, 그 말.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였던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날 무언가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식을 열흘 앞둔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광장시장에서 만났다. 가게 앞에는 붐비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오뎅 국물 더 진하게 우렸어요. 따뜻하게 먹고 가요. 나는 익숙하게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한 그릇과 잘 구운 김치전,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식혜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이런 날엔 딱 이거죠.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고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오잖아요. 나보다 이 국물 때문에 오는 거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난 항상 이유는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식혜병을 열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뭔가 복잡한 마음이 엿보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시장 뒤쪽 골목길을 산책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가을 바람은 적당히 선선했다. 한적한 골목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잡아요 라며 놀리듯 웃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살짝 밀쳤다. 이제 곧 신혼부부잖아. 익숙해져야지.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김밥을 싸서 건네주었다. 내일 도시락 필요하다고 했죠.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도 넣었어요. 나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제 곧 매일 이런 걸 먹게 되겠네요. 당신 손맛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당신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다음 날 나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갔다. 그리고 점심시간 도시락을 열었을 때 맨 위에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선물이에요. 미영나는 그 글을 읽고 괜히 웃음이 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과의 인생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평범한 하루가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평화로운 하루였다는 것을. 그녀의 손끝,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모두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느끼지 못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 아침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처럼 점심 약속을 잡으려는 단순한 전화였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처음엔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손님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으로 직접 향했다. 그녀가 있던 비빔밥 가게 앞은 썰렁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철제 셔터에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쉽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계시던 분 미영 씨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어제 짐 싸서 내려가셨어요. 부산으로. 부산.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부산에 가족이 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멍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힌 흰 봉투 하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당신과의 모든 순간이 나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기적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부디 나를 잊고 당신의 따뜻한 삶을 살아주세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이유도 변명도 약속도 없이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랜 시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예식장에 전화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툭 하고 부서졌다. 친구들에게 돌린 청첩장 그녀와 함께 꾸민 신혼집 예식 당일, 입을 예정이던 양복까지도 모두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몇 주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그 질문 하나만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났을까? 왜 함께 하자던 약속을 그리도 가볍게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모두가 말했다. 그냥 나쁜 여자여놓았던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면서 떠난 거라는 걸. 어디선가 그녀도 울고 있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건 그땐 아무 소용없는 위로일 뿐이었다. 나는 그냥 무너져 있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다. 햇살은 변함없이 창문을 비춰었고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도 골목의 유모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그대로였지만 세상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낯설었던 건 내 스스로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몰랐고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밤이 되면 그녀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한 글자 한 문장. 마치 무언가 숨겨진 암호라도 있는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녀가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못 이어가겠다는 말뿐. 그 말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무엇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밤낮없이 맴돌았다. 밤에는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는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견뎌. 그런 사람은 있는 게 나아. 그들의 말은 맞았지만 내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의 추억을 지우지 못했다. 광장시장의 골목 한강 둔치에 벤치 식혜병에 적힌 메모, 심지어 그녀가 접어놓은 휴지 한 장까지도 모두가 나를 아프게 했다. 어느 날은 그녀를 원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왜 나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냐고. 하지만 다음 순간엔 그녀를 걱정했다.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 감정은 미움과 그리움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식 날이 되던 아침 나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그날 입으려 준비해 두었던 양복이 방 한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양복을 꺼내 입고 시장으로 향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을 지나 그녀가 일하던 가게 앞에 섰다. 철제 셔터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나는 혼자 고요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요, 미영아. 다시는 이름 부를 수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은 여전히 내 입술 끝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면 예의는 지켰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그 자리처럼 내 눈빛도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면을 펴면 그녀와 함께 꾸몄던 신혼집의 구조가 떠올랐다. 주방 옆에 조그만 다용도실을 두고 햇볕 잘 드는 창문 아래 식탁을 놓자던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래서 나는 펜을 꺾었다. 도면을 접고 회사도 그만두었다. 동료들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끝내 돌렸다. 그 후로 나는 떠돌기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대전, 전주, 순천, 제주. 기약 없는 여행이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아무 목적 없이 떠나 허름한 여관에 묵고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비 내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로 끼니를 때웠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철없는 중년이라 불렀고 나는 그 말이 오히려 편했다. 어차피 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25으로 멈춰 있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늘 나만 혼자였다. 처음엔 질문이 쏟아졌다. 결혼 안 하세요?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 나이엔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묻지 않았다.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누구도 드리지 못할 마음의 방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점점 다친 사람이 되어갔다. 좋아하던 음악도 멀리했고 즐기던 산책도 줄었다. 라디오를 틀면 그녀가 좋아하던 곡이 나올까 두려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밤에는 조용히 술 한 병을 마셨다. 혼자 마시는 소주는 쓴맛도 단맛도 없었다. 단지 무언가를 잊기 위해 마시는 형식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란 바람,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다. 그녀가 떠난 이후 나는 살아있었지만 진짜로 살아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저 숨을 쉬었을 뿐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심장을 찌르는 듯 크게 들렸다. 하루의 시작은 늘 같았다. 눈을 뜨고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신 뒤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은 길었다. 마치 시계 바늘이 멈춘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아침은 어떤 날엔 하루 전체를 삼켜버리곤 했다. 나는 사람을 피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여행을 핑계 삼아 멀리 도망쳤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전통시장,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커플이 손잡고 걷는 골목길. 그 모든 것이 나에겐 상처였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녀가 좋아하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이 길 참 예쁘죠. 저 노란 국화.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걷는 이 시간이 그냥 좋네요. 그 말들이 마치 유령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따라다녔다. 밤이 되면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도 TV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가끔은 그녀를 탓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냐고, 왜 그렇게 잔인했냐고. 하지만 또 가끔은 내 자신을 원망했다.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왜 더 단단히 붙잡지 못했을까? 감정은 자주 뒤섞였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갔다. 음식은 맛이 없었고 계절의 변화도 감흥이 없었다. 벚꽃이 피어도 첫눈이 내려도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저 하루가 지나기를 바랄 뿐. 다음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을 맞이하는 반복되는 무력함 속에 살았다. 이따금씩 잠결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그리고 놀라 깨어나 이불 속에서 얼굴을 감쌌다. 혼잣말처럼 속삭이듯 내가 자주 말하던 문장이 있었다. 미영아, 그때 왜 말해주지 않았어? 이 세상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그 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놓을 수가 없었다. 그 말 안에 내 미련도 내 분노도 내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진해졌다. 더 조용하게, 더 깊숙이 내 안을 물들여 갔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삶의 어떤 의미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참 묘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그 흐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게 되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다. 찬장에 남은 인삼차 티백을 꺼내 머그잔에 담는다. 뜨거운 물을 붓고 김이 오르기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다.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라디오를 켠다. 늘 같은 주파수, 늘 같은 아나운서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소리를 줄인다. 배경처럼만 흐르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면 그 안에서 그녀의 기억이 깨어날까 두려웠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낡은 소파에 앉는다. 햇빛은 커튼 틈 사이로 얇은 줄처럼 들어오고 나는 그 아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시간을 태운다. 가끔은 옛날 신문을 꺼내 무의미하게 읽는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글자들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내가 아직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다. 전고가 가까워오면 인근 편의점에 간다. 도시락 하나, 우유 하나,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 작은 과자 하나를 고른다. 계산대 앞에 선 나는 항상 같은 말만 한다. 봉투는 필요 없어요. 직원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 길에는 특별한 풍경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다. 단지 몇 년째 밟고 있는 익숙한 외로움의 길일 뿐이다. 점심은 TV 앞에서 먹는다. 뉴스 채널을 켜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않는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씹고 삼키고 그게 끝이다. 설거지는 저녁으로 미룬다. 하루에 한 번 쌓인 그릇들을 한꺼번에 씻는다. 그 순간만큼은 손이 바쁘기에 생각이 잠시 멈춰준다. 오후에는 잠깐 밖에 나간다.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어린아이들이 뛰고 강아지가 짖고 부부가 산책을 한다. 그 장면들은 아름답다. 그래서 더 아프다. 나는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존재.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온다. 부엌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한다. 라면. 달걀 하나를 풀고 김치를 곁들인다. 밥상 앞에 앉아 잠시 멍하니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마저 위로처럼 느껴지는 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불을 끈다. 그리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본다. 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 때문인지 내 마음의 흐림 때문인지. 하지만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그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딘가의 그녀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안고서. 그리고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고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리라 조용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가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이었다. 언제나처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앞에 작은 손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왔다. 할아버지, 마카롱 좋아하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분홍색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머뭇거렸다.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새로 연가게에서 만든 거예요. 이웃분들 드리라고 해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저요. 유진이요. 2층에 살아요. 할아버지는 맨날 조용히 계셔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안 무서워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무서운 사람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벽처럼 살아왔으면 아이한테조차 그렇게 비춰줬을까. 그날 저녁 나는 상자 속 마카롱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너무 달아서 한 입 베어 물고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다. 그래, 이렇게까지 단 것도 오랜만이네. 다음 날부터 유진이는 내가 편의점 앞 벤치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좋은 하루요.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나가세요. 나는 처음엔 작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도 모르게 먼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그녀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진이 할머니 대신 가게 앞에 잠깐이라도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요.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절박한 눈빛으로 부탁했다. 그냥 앞에 앉아만 계시면 돼요. 물건 계산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나는 예고 없이 동네 디저트 가게에 가게 지킴이가 되었다. 낯선 의자에 앉아 행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여기 일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다. 그날 이후 가끔씩 그 가게를 도와주게 되었다. 계산대 뒤에 앉아 있거나 포장을 도와주거나 때로는 마카롱 상자를 정리해두는 일.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볍고 따뜻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너무 긴 터널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야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한 걸지도 모른다고. 유진이는 자주 내게 색종이로 접은 동물들을 선물했다. 이건 고양이예요. 그리고 이건 강아지. 외롭지 말라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마치 오래전 누군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말처럼 가슴을 울렸다. 그때부터였다.
나도 모르게 매일 아침 커튼을 먼저 열기 시작한 것이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유진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고 거리에는 봄 냄새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평소처럼 넘기려 했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멈췄다. 노년의 동반자, 새로운 인연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앱, 유진이 엄마가 가입시켜준 거였다. 아버님, 요즘은 이런 걸로도 대화도 하고 친구도 만들 수 있어요. 꼭 연애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반쯤 장난인 줄 알고 등록했지만 사실상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앱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프로필 사진 하나. 흑백에 가까운 채도 조금 흐릿한 배경, 그리고 낯설지만 익숙한 눈빛. 이름. 김미영. 나는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걸 느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손가락은 떨리면서도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프로필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멍해졌다. 주름진 미소하지만 눈동자만은 그때와 똑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정말 너니?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말을 걸까? 그냥 지나칠까?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그녀의 사진이 떠올랐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광장시장에서 비빔밥 가게 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그리고 답장이 왔다. 오래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광장시장. 우리가 처음 만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머리도 정리하고 평소에 안 쓰던 향수도 가볍게 뿌렸다. 그리고 광장시장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다. 시장 입구에는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름 냄새, 떡볶이 냄새, 오래된 상점의 간판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눈가에는 세월이 자리 잡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내 심장을 울리는 그때 그 미소였다. 잘 지냈어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여기 그대로네요. 그녀가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여긴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렇네요. 그때 그대로예요. 조금 더 고요해졌지만. 우리는 말없이 시장 골목을 걸었다. 빈대떡 냄새가 퍼지는 좁은 골목을 지나 예전 우리가 자주 앉던 그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시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시장 상인의 외침 기름 튀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우리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당신 얼굴 보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떨구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말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고 그게 당신을 너무 아프게 할 거란 걸 알기에 그냥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긴 나중에 천천히 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작고 낡은 수첩. 페이지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 안에는 그녀의 글씨가 가득했다. 그때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계속 써왔어요. 어쩌면 다시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안에서 천천히 울컥 솟았다. 그 순간 시장 한켠에서 아코디언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익은 멜로디.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곡이었다. 나는 말했다. 혹시 같이 어딘가 다녀올래요? 그때처럼 아무 계획 없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시 걸어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오후 우리는 시장을 나와 익숙한 골목, 오래된 찻집, 그리고 한강 둔치를 따라 함께 걸었다. 햇살 아래 다시 시작된 이 조용한 동행은 내 삶의 오래된 문 하나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광장시장 뒷골목을 걷고 어떤 날은 작은 찻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끔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 이야기했다. 그 침묵도 그 대화도 모두 편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일은? 하고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해요.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이죠. 책 정리도 하고 차도 내리고. 예전보다 훨씬 조용한 삶이에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안도했다. 그녀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진 않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었다.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혹시 같이 뭔가 해볼래요? 작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갖고 보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거 꽤 괜찮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작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지만 햇빛이 잘 드는 좋은 땅이었다. 우리는 함께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다. 상추, 깨집, 방울토마토 모두 그녀가 고른 것들이었다. 일을 마치고 그늘 아래에 앉아 쉬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게 참 좋네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있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예전엔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 후로 우리는 매주 텃밭을 돌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방울토마토가 첫 열매를 맺었다. 그녀는 그것을 따서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심은 첫 결과예요. 나는 말없이 그 열매를 손에 쥐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갔다. 라디오를 다시 틀게 되었고,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양복을 다려 입고 거울 앞에 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 안의 목소리였다. 예전에 나는 늘 혼잣말로 말했다. 괜찮은 척 해야지. 다 지나갈 거야. 그냥 있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일은 뭘 심어볼까? 오늘은 어디로 걸어볼까?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책방으로 초대했다.
같이 일해볼래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일이에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 진심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는 다시 누군가 곁에 서게 되었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책방에서의 첫날 나는 조금 긴장했다. 낯선 공간, 낯선 책들, 그리고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서 조용히 책 정리를 시작했고 나도 조심스럽게 손을 보탰다. 책을 꽂으며 나는 그녀를 훔쳐보았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참 따뜻해 보였다. 세월은 분명 그녀의 어깨에 주름을 더했지만 그 안에는 더 단단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책장을 정리하다 한 권의 시집을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누군가와 다시 웃을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이다. 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이는 걸 느꼈다. 맞다. 나는 오랫동안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 믿었었다. 하지만 요즘에 나는 웃고 있었다. 비록 크지 않더라도 비록 조심스러운 미소일지라도 그건 분명 진짜 웃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녀가 김밥을 꺼냈다. 어젯밤에 싸봤어요. 예전처럼. 당신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도 넣었고요. 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기억나요. 그땐 도시락 뚜껑 열자마자 당신이 환하게 웃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입안에 퍼지는 그 익숙한 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맛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정말 오랜만에. 무언가를 제대로 먹는 기분이야. 그녀는 내 눈빛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천천히 괜찮아지면 돼요. 우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그 말에 내 안의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졌다. 퇴근 후 우리는 같이 동네 공원을 걸었다. 노란 국화가 피어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바람이 부는 길을 나란히 걸었다. 나는 물었다. 이렇게 다시 걷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지난 시간의 아픔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 그 모든 세월을 지나 다시 내 손 안에 돌아온 따뜻한 온기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맑고 투명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 나. 가을이 깊어갈수록 책방 안에도 따뜻한 공기가 퍼져갔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삼삼오오 찾아왔고 노란 낙엽은 창밖에서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었다. 커피포트를 먼저 켜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책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들였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내 책상 위까지 닿을 때면 나는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이 빛은 이제 다시 내게도 오는구나. 어느 날 책방에 낯선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 조심스러운 눈빛. 그는 책 한 권을 고르더니 내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계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참 되었죠. 요즘은 여기서 책 정리도 하고 차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다. 그 미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그 말에 나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나는 지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우리는 책방 한켠에 작은 글쓰기 코너를 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편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익명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 그 아이디어는 그녀가 먼저 꺼냈다. 우리 둘 다 그때 말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이 공간이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며칠 뒤 작은 엽서함에는 하나둘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문장들을 읽으며 우리는 자주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책방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우리와 누군가의 두 번째 시작이 되는 곳이 되었다. 또 어느 날은 그녀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우리 셋이, 그녀 나 유진이 공원 벤치에 앉았다. 유진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도요. 그 선물이 내게도 다시 올 줄은 몰랐지만 그날 밤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짧게 한 줄을 썼다. 오늘 웃었다. 진심으로. 요즘에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천천히 깨닫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벽에 부딪혀 책장 위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본다. 그 작은 광경조차도 이젠 감사하다. 커피를 내릴 때 퍼지는 향, 그녀가 만든 수프에서 느껴지는 정성, 유진이가 던지는 엉뚱한 질문들. 모든 게 이젠 나에게는 삶이다. 과거의 나는 왜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살았다. 왜 떠났을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왜 우리는 그때 그 길을 걷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 우린 다만 그 시절엔 몰랐을 뿐이고 그 아픔을 통과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이란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주보는 것이라는 걸. 그녀와 함께 보낸 하루하루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을 조용히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다. 요즘에 나는 더 자주 웃고 더 천천히 말하고 더 많이 경청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덜 가혹하다. 실패했던 시간도 외로웠던 밤도 이제는 나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다. 나는 지금의 나를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그녀가 내게 돌아와 준 것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는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용히 떨린다. 그 아이를 찾는 길은 어쩌면 멀고 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함께 걸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어느 늦은 오후였다. 책방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끓이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그때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가능성, 그걸 정말 잊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심장이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그 아이, 그땐 어머니가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나는 미처 확인도 못했어요. 그저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말만 남았어요. 그녀는 그날 병원 앞에서 혼자 울고 있던 순간을 떠올리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해서 한 달 전부터 한국입양인봉사회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최근에 한 청년이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입양되었다고 말하며 생모의 이름이 한지원일지도 모른다고 했대요.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바라보며 떨렸다.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아이, 혹시 우리가 찾는 그 아이일지도 몰라요.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아이, 지금은 어디에 있죠?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짙은 눈매에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표정.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이름. 이안 리 아이엔 리. 서울 방문 예정일 다음 달 15일 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이안이라는 청년은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되었대요. 지금은 31살. 부모를 찾고 싶어 처음으로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거래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우리가 만나야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부터 이건 당신과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셋의 이야기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하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이안에게 너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감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는 전하고 싶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다. 가슴 속 어딘가가 계속 저릿저릿했다. 사진 속 그 청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그건 피안이 기억하지 못했던 연결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다. 이안아, 정말 네가 내 아이라면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 역시 거실에서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안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잠이 안 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는 젖어 있었다. 무서워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면 어쩌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가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아이도 우리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닌 조용한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감정이 더 깊어졌다. 거리에 나가면 행인들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안을 찾고 있었고, 지하철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과거의 그날로 마음이 되돌아가곤 했다. 마치 세상이 온통 그 아이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내 안의 감정은 복잡하고 무겁지만 한편으론 마침내 내 인생의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에 도달했다는 이상한 평온함도 있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다시 꺼내들 용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엄마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안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날은 서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광장시장 안쪽에 작은 전통 찻집, 그곳은 예전에도 자주 함께 갔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차분한 나무 탁자, 옛 벽지 냄새, 그리고 대추차 향은 여전했다. 우리는 찻집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나 역시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이안. 사진에서 보았던 그 청년.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느껴졌다. 그의 눈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단단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운명 같은 결단이 느껴졌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다. 이안, 그 한마디에 청년의 눈이 흔들렸다. 한지원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아,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멈춘 듯 찻집 안이 고요해졌다. 청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앞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예전 우리가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한 장, 그녀가 몰래 간직했던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내가 밤마다 적어 내려간 편지들이 있었다. 이건 널 위해 남긴 우리의 조각들이야. 이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지금에서야? 그녀가 답했다. 미안해, 우리가 널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정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어. 이안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평생 궁금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떠나보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이안아, 혹시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이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시간은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팔 안에서 이안은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서로의 온기가 수십 년의 공백을 조용히 메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안아, 사실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자그마한 나무, 나비 장식이 있었다. 이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손수 깎아 만든 거야. 내 이름을 지었을 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 이안,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나비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이게 내 이름의 시작이었군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개의 의미였어. 그 순간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서운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의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하나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 될 수 있을까? 청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바랐어요. 늘. 그 말에 그녀는 오열하듯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안도 조심스레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에 기대었다. 세 사람 처음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이안이 작게 말했다. 눈, 참 예쁘네요. 처음 만난 날처럼. 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우리 가족의 첫날이니까. 그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따뜻함은 평생 기억될 것이다. 무언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요즘 나는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그 빛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비로소 평온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 후회, 원망, 그리고 상실. 그 감정들이 내 삶을 가만히 잠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길이었다는 걸 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이안을 찾고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제 나는 그 어떤 불확실함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서로를 찾아냈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가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내가 견뎌온 시간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잃어버린 순간에 다시 시작된다. 나는 이 말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이안은 어느새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한 듯 익숙해져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면 나는 이 기적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늘 저녁 우리는 셋이서 광장시장에 다녀왔다. 예전처럼 복작거리는 인파 속에서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호떡 굽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그녀는 손을 꼭 잡고 이안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이안은 두 손으로 갓 구운 빈대떡을 받아들고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을 평범한 장면들이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진다.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국수집에 앉아 우리는 함께 잔치국수를 나누었다. 그녀는 젓가락질이 서툰 이안을 다정하게 도와주고 나는 따뜻한 육수를 한 모금 마시며 그저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시장 골목마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 예전에 우리 자주 오던 길목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때는 이렇게 셋이 걷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이안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 길은 지금 걸으니까 더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이안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항상 따뜻할 거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시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밤은 조용히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다시 만나고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늦은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구든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후회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용기였고 기다림이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인연이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